포르투갈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주말을 앞두고 또 만기일 다음 날에 코스피가 좀 뒤숭숭해졌고요. 또 코스닥은 12거래일 만에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증시도 갑론을박 해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정 연구원 나오셨고요. 또 토마토츠 자문의 정종현 운영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키워드, 오늘 시장 관심 키워드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포르투갈 위기입니다. 포르투갈 최대 은행이 유동성 위기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휘청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화 쪽에 자금이 몰렸는데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하락하고 원달러는 상승했습니다. 자, 수개월째 잠잠한 만기일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 날에는 공교롭게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좀 조정을 받거나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 원달러 반등입니다. 환율이 엿새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상승폭이 커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19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와 원화 강세 피해주 그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소형주 계속 고! 코스피 소형주 차트가 사상 최고가를 연이에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12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중소형주의 차별적인 시세 흐름은 여전한데요. 소형주 더 갈 수 있을까요?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포르투갈 위기 원달러 그리고 소형주 나왔는데요. 자 정종현 운영위원님 먼저 이 중에 어떤 거 볼까요? 예, 뭐 오늘 아무래도 포르투갈 얘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포르투갈 관련 내용 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나오고 나서 제가 그때 휴가 기간이었었거든요. 예, 강원도에 가서 형님 집에 갔다가 뒤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제 그런 뉴스가 떠가지고 알게 됐었는데 항상 여름만 되면 3년 연속인 것 같아요. 2011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던 것 같고 뭐가 하나씩 터졌는데 올해 또 이제 유로존 위기가 재부각되는 건 아닌지 걱정은 되는데 그 위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었나요? 예, 좀 전에 이제 권민환 앵커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뭐 포르투갈의 최대 은행이 약한 그 10억 유로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일단 구제금융을 이제 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뭐 파산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여줬고 뭐 이제 다른 유로존의 국가들도 많이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새로운 것이 뭐 새롭다 안다는 보다는 일단 시장이 학습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어떤 그 재정 위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미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워낙에 좋았다라는 측면이 여기엔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를 좀 높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차후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이것이 그 이제 시장에서는 구제금융을 받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단기간에 뭔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ECB가 하반기에 그 유로존의 LTRO를 약 한 5억 유로가 대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9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포르투갈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 자체가 주변국으로 확산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는 일단 문제 해결 수순이 좀 문제가 되지 뭐 이 부분이 이제 주변으로 확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 부분은 잘 차단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이제 뉴스 보니까 포르투갈이 2011년도 5월 달에 이제 뭐 IMF랑 뭐 유럽연합이랑 뭐 ECB에서 이제 780억 유로 해서 구제금융안에 합의를 했다 그러고요. 올해네요, 올해. 이제 5월 달에 3년 만에 구제금융 이제 졸업했고 했다는데 그 최대 은행이라면서요, 거기가? 이번에 그 이야기 나왔던 게. 근데 그런 그 나라에서 그 가장 큰 은행이 단기 부채 상환에 실패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유동성, 신용 경색이 나온다는 건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뭐 일단 전체적으로 아직 경기가 잘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액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대 은행이긴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데 현재 포르투갈이 국가 자체가 안고 있는 어떤 부채 규모라든가 뭐 GDP의 어떤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어떤 그 지원을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뭐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살린다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뭐 구제금융을 그 포르투갈이 아니라 결국에는 ECB를 비롯한 어떤 다른 외부 기관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별 영향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근데 이제 시장은 일단 좀 주식도 많이 빠지고 채권값도 많이 이제 뭐 흔들렸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일단 반응을 했잖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뭐 저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뭐 아무래도 충격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충격은 받았다고 보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은 이런 것들이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장 막판에 보면 결국 이 낙폭했던 것들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의 한 100포인트 정도 네. 끌어올렸죠. 네, 끌어올린 모습도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디폴트 네네. 수합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뭐 단기적인 흐름이야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011년대 그때처럼의 그런 흐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보다는 그 22의 어떤 핵심, 유럽의 핵심이랄 수 있는 독일의 경기 상태 자체가 예상보다 이렇게 썩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다 좀 꺾이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나 보고 결국에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험 회피성에 조금 민감하게 좀 단기 영향력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뭐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미증시가 어제 이제 뭐 급락했다가 일부 좀 많이 땡겨놓고 마무리가 되었다. 아, 이러면 별거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어떤 미증시의 반응은 이 부분을 뭐 아예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유로존의 어떤 리스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낙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아예 하루짜리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제금융을 받고 이렇게 절차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영향력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이전처럼 어떤 뭐 아주 급격한 하락으로 쭉쭉 접어들 것이냐, 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크게 막 영향을 미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게 지금 은행 자체의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은행 은행 자체가 지금 지난해 뭐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3억 유로 회계 부정 얘기가 나왔고, 뭐 자회사 자체도 좀 부채가 과다한 상태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은행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국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은행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은행 자체가 이만큼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올해 3월 달부터 계속해서 빠졌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 준비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큰 영향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낙관적으로 봐서 이게 이제 아주 뭐 뭔가 뭐 창조를 위한 파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전에 이제 21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뭐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뭐 예금에 대한 뭐 마이너스 대출에 대한 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걸 이제 제기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22에 요구했던 뭐 국가들의 어떤 흐름을 본다라면은 결국에 미국과 같은 자산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안 해줬었는데, 지금 이제 포르투갈의 현재 상황이 결국엔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도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 어떤 이런 또 기대감도 조금 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도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아침에 조금 팔았었어요. 종가는 일단 좀 현물 쪽에서는 한 300억 정도 사면서 끝났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한 400억 팔았고요. 또 선물 쪽에 사실 이 선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빠르잖아요. 말 그대로 선물인데 글로벌한 매크로 지표라든지 그런 시황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세력들인데, 외국에는 일단 선물을 7,000계약 팔았고요. 그리고 환율이 뭐 여러 가지, 사실 환율은 복합적이겠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그래도 한 7원가량 이 정도면 뭐 급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이렇게 좀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러면 좀 과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단은 뭐 선물 쪽에서 매도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에, 물론 뭐 오늘 시장 자체적인 흐름에서야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오늘 하루짜리로 끝났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다음날 나오는 내용들이라든지 앞으로의 흐름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그 포르투갈 내용 하나 때문에 매도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워낙 좀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들이, 우리는 안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는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뭐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 그러면 뭐 우리 시장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한 만 계약 가까이 내지는 만 계약 이상 선물을 매도한 다음 날에 주가가 연속으로 떨어졌던 경우는 좀 드뭅니다. 없나요? 예, 그래서 일부 뭐 중간성이 있거나. 기술적인 반등을 나오거나 했던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뭐 선물 매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포르투갈 그 위기는 두 분 다 단발성인 재료 내지는 아예 시장의 영향이 좀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화요일 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이제 공격적인 어떤 부양책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겠지만 현재 어떤 상황을 좀 진화하기 위한 립 서비스를 좀 해준다라면 뭐 시장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키워드군 확인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선물 대규모 매도도 또 포르투갈도 단발성 이슈다. 다음 주에 드라기 총재 포르투갈 내용도 좀 나왔는데 시장 친화적인 발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삼성이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합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오늘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특히 한국사이버결제가 장중에 13% 급등했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는 삼성전자와 온 오프라인 전자결제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조선주가 연일 급락세입니다. 오늘은 52주 신저가 종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조금만 더 내리면 신저가에 근접하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모두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업황과 수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연초부터 한류가 중국을 강타하더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중국 테마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영화, 드라마, 또 게임, 화장품, 전기차인데요. 자, 확실한 중국 테마 잡아야 되겠죠. 일곱 번째 키워드, 두산입니다. 두산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들썩입니다. 또다시 M&A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퓨얼셀 파워라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연료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퓨얼셀 파워는 우리나라 주택용 연료전지 시장의 점유율 80%를 차지합니다. 두산,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잡았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삼성 뭐 전자결제 요것도 좀 눈에 띄고요. 또 두산 요것도 좀 새로운 것 같은데, 자, 연구원님 요 중에 어떤 거 볼까요? 저는 삼성전자 전자결제 시스템 진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예. 유통사하고 손을 잡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이 전자결제 시스템 쪽에 진출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 지금 갤럭시 S5에 지문 인식 넣고 있는 시냅틱스랑 연관이 되는 건가요? 뭐 그쪽에서 정확하게 뭐 어떻게 네. 진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구축을 해놨고 네. 유통사와 컨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스마트폰 가지고 전자결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 보니까요. 뭐 NFC 뭐 기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결제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럼 삼성이 이제 이거 들어온다는 거는 애플이나 뭐 구글, 카카오, 뭐 알리바바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뛰어들고 있고 역시 목적은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 요거로 큰 그림은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네. 아무래도 이쪽을 이용하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소비자 패턴, 뭐 소비 패턴 자체를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얘가 뭐 그렇죠. 샀는지 알 수 예, 있으니까 뭘 뭐. 샀는지 어디 가서 네. 샀는지까지 다 파악이 될 거고 그러면 마케팅하기에는 정말 또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같이 만약 이용을 하면 네네.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아 얘가 여기서 무엇을 먹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용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좀 이루어진 다음의 문제긴 한데요. 네네. 뭐 그전에는 결국은 뭐 돈 되는 사업을 또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서 결국은 뭐 금융, IT, 그다음에 뭐 유통까지 같이 섞어서 한번 뭐 차세대 먹거리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테마성인 거잖아요. 사실은 뭐 은행 쪽에서도 최근에 뭐 신한은행 쪽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모바일 뭐 결제 수단 이렇게 이름이 아까 뭐였더라 명칭이 있는데 마이 신한페이네요. 마이 신한페이 요거 출시하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이제 출시를 하고 카드사들은 이미 혹시 두 분 혹시 그 쓰지 않나요? 그 단말기에 바코드 같은 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전자카드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뭐 카드라고 네, 말씀하시는 그런 거 거죠? 혹시 많이 결제하세요? 결제는 많이는 안 했는데 일단은 네. 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들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금융권에 있는 카드사라든지 은행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모바일 결제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IT 업체들 위주로, 특히 SNS라든지 뭐 이런 쪽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보안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 그 시장 크기는 앞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보세요. 두 분 다 지금 저도 안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좀 우려되는 게 아무래도 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된다고 보세요? 사업성이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될까요? 뭐 사업성이 분명히 있다고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뭐 기기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뭐 휴대의 편리함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뭐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몇 단계의 어떤 결제 과정을 거치면서 사는 것보단 당연히 좀 더 간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뭐 그것이 일단 기술의 어떤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어떤 과도기적인 흐름을 거치긴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이제 삼성그룹이 뭐였죠? 3D 프린터 사업한다고 했을 때랑 네네, 뭐 예. 주가 효과는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갔다가 좀 꺾이고 뭐 이런 거의 식으로. 단발성이죠. 그러니까 네. 과연 진출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금 가장 그 그룹 내부의 골치라고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의 사업이 정체를 맞았을 때 결국엔 뭘 먹고 살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3D 프린터가 되거나 전자결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약간 뭐 한번 발을 한번 담궈보는 수준 이 정도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뭐 너무 크게 확대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인프라 시설이 워낙에 좋으니까 이마트를 비롯한 뭐 대규모 마트에서만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한다고 해도 효과는 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뭐 연관돼 있는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자세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제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뭐 무슨 쿠폰 낼 때 핸드폰 열어서 이렇게 그 창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결제가 되면 그냥 단말기만 갖다 이렇게 딱 태그하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바뀔까요?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그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삼성전자에서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결제주들 흐름을 보면 예전에 어디 글로벌 업체가 누가 한다고 그래서 좀 KG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재료가 나오면 오히려 이제 이쪽 업체들이 같이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일부 해봤고 하는데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좀 예전에 하던 쪽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뭐 네네. 관련된 것들 한국사이버결제, 뭐 KG니시스, 뭐 KG모빌런스 이렇게 있는데 네네. 유독하게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것은 사이버결제거든요. 다른 그렇죠, 것들은 그렇죠. 강하게 예, 흐름이 그것도 나왔다가도 제가 여쭤보려고 좀 그랬어요. 예. 밀렸는데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삼성전자랑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제휴를 맺고서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하고 내용, 있는, 예, 네. 그것 때문에 8% 뭐 아까 보니까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흐름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강한 흐름인 것 같고요. 원래부터 같이 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온오프라인 쪽에서는 사업 전략 파트너가 돼 있습니다. 아, 네네. 예, 뭐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사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위기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제휴를 못하는 업체들한테는 그렇죠. 예. 힘들 수 어쨌든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제습비 시장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주가 빠지는 거랑 네, 뭐 연결된다고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게 되니까 LG전자든지 삼성전자든지 뛰어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결국 또 이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뭐 그 중간에 전략적 파트너라든지 뭐를 통해서는 상승의 흐름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시간이 흘러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전자결제 시장 쪽에 그 LG가 하고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또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던 시장인데 혹시 정부에서 이 삼성이 진출하는 데 대해서 제재를 하지는 않을까요? 정조현 운용령님? 뭐 글쎄요, 특별하게 일단 뭐 정부의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 커 보이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사실상 이제 이미 한국사이버결제랑 말씀하신 것처럼 온오프라인 쪽에서 제휴를 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이번 어떤 발표를 계기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높여가지고 이 파일을 삼성인 내가 다 먹어야겠다. 뭐 이런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의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일단 자사 유통망이라든가 유통 체인점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전자결제의 어떤 부문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결국에는 이 어떤 그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이제 이야기를 확장해 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시네틱스 말씀드렸었는데, 걔네가 지금 가장 최상단에 있다고 그래요. 자기네가 주도해가지고, 뭐, 지문 인식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미 단말기에 탑재돼서,
자기네들 기술을 써야지 이제 결제도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크루셜텍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또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 하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이 두 종목은 좀 어떨 걸로 보세요? 혹시 안 보고 계시면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크루셜텍은 지금 사실은 시네틱스랑 보면 같은 일은 하지만 상당히 좀 많이 밀려있는 불리한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가도 계속 좀 안 좋거든요, 요즘? 뭐 어차피 네. 주가가 뭐 실적을 가장 반영한다는 하면서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지금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 그만큼의 어떤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좀 안 좋고, 사실 이제 크루셜텍이 상장 이후에 좀 뭐 증권가의 루머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드릴 수 있을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가요? 네.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자, 연구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지금 이 종목을 손대기에는 조금 어렵지 둘 않을까. 다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랑 예. 크루셜텍 다요? 저는 오히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문인식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데 예. 그거보다는 그 전 단계가 어떻게 보면 공인인증서 관련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런가요? 인증서 관련된 네.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 네. 지금 문제되는 거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특히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물건을 못 산다 이래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나라를 보도 미국 같은 보안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네, 보안 네. 문제 때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이게 공인인증서 이런 게 없다라고 그래요. 결국 우리나라만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없어진다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쉽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관련된 업종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좀 될수 받으면 있다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말씀해주신 것들은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그 다음 얘기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군 점검하겠습니다. 권미란 앵커. 네, 삼성이 모바일 결제라는 것을 어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플랫폼으로 좀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파악을 하시네요. 자, 8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파티게임즈가 코스닥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모바일 게임사가 직상장하는 첫 사례가 되는데요. 연내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 시스터즈, 4시 30분 같은 모바일 게임사들이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번째 키워드, 현대하이스코. 오늘 장 탑10에서 여러 번 차량 경량화 모멘텀을 주목했었는데요. 비철금속 관련주가 관련해서 움직였죠. 오늘 현대하이스코가 7% 가까운 급등 마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탑10 전문가들은 차량 경량화 모멘텀과 함께 현대하이스코 오늘 장 급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번째 키워드, 우선주, 우선시대. 오늘 현대증권이 우선주의 투자 매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바로 경영권의 승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룹의 오너가 고령인 경우, 그런 경우에 그 기업의 우선주에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재벌 그룹들이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기업의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 방법밖에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키워드 선택해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제작진이 주신 우선주, 우선시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통주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 사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배당금 준 그 공시 내역 보면 뭐 100원 차이 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싶은데 어쨌든 가거든요. 그 우선주도 강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구원님 먼저. 지금 배당이 확대되는 분위기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좀 그렇게 만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결국은 지금 저성장 국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은행에 맡기기에는 너무 금리가 낮고 또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또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뭐 할 거냐, 배당에다가 뭐 배당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 얘기하는 게 내수 성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에게도 요구를 하는 것이, 너네들 어차피 투자 안 하지 않느냐, 그러면 주주들한테 배당해서 결국 그거 가지고 좀 뭐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그 배당주 펀드의 수익률이 계속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들 또한 하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3, 4월 달 이후에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모양새인데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본주와 예. 우선주의 차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당으로 봤을 때 뭐 100원, 200원 뭐 차이면은 사실 개인 소자 입장에서는 이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LG 화학을 살 거 최근 잘 나오고 있는 LG 화학 우선주를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문제는 이제 그들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뭐 운용사라든가 뭐 이런 쪽의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대 이렇게 몇천억대 운용을 하게 되면 그 배당 차이만 해도 어느 정도 또 그 가시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크게 그 뭔가 신경을 써가지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 문제가 좀 있으니까 뭐 정말 기관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막 1년 이상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이제 지금 한참 더운 여름이지만 서서히 이제 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간다. 뭐 최근에 좋았던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뭐 약간의 중간 배당이나 연말 고배당을 할 수 있는 쪽이라면은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은 좀 가져볼 만하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동성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배당 관련돼 가지고 뭐 100원, 200원 차이 갖고는 뭐 개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결국 말씀해주신 건 지금 수급이 몰린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 코스닥을 봐도 코스피 시장은 못 가는데 그래도 코스닥 시장을 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으로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살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충분히 배당 관련된 투자보다는 뭐 상승에 대한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또 오늘 특징이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결국은 뭐 좀 조금은 좀 가져가는 모습으로 좀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시장의 또 하나 특징이 일부 우선주들은 신저가 기록하면서 급락했던 우선주가 있었는데 제가 명확하게 좀 찾아보진 않았는데 오늘 좀 급락했거든요. 뭐 30%, 50% 급락한 게 뭐 정리매매 들어간 게 있었나요? 저희가 바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죄송한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잠깐 상태가 고르지가 않아가지고요. 질문을 제가 추가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리포트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선주가 본주하고 괴리율이 좀 높은 쪽들 많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한 40%, 47% 후반에서 뭐 절반 정도 되는 50% 정도 되는 쪽들 대부분 다 이제 리스트를 한 열 몇 개를 쫙 뽑아놨던데 오늘 보면 시세 흐름이 관련해서 또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보니까 대상 우선주라든지 뭐 SK케미칼, CJ제일제당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 주식들이 또 좋아요. 어떻게 보면 다 내수 성격이고 수출주는 별로 없고 또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결국에 이것도 이제 내수주 정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세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우선주로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전략적으로 그럼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잘 우선주 매매 잘 안 하시는 거 맞죠? 저는 우선주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하고 계세요? 예,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가져가는 종목으로 해서 좀 가져가는 종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주하고 괴리율 차이가 한 70% 정도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본주가 정확히 마감을 못 봤는데 한 128만 원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주는 지금 100만 원대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흐름하고 앞에 말씀해주신 호텔신라나 대상, 뭐 SK케미칼 우선주와의 괴리율을 좀 보면 거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우선주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나오면 그러면 결국은 이 배당 관련된 매력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지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렵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바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창을 좀 띄워주시면, 지금 나왔는데, 포르투갈부터 이제 우선주, 우선시대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먼저 운영료님 다음 주 초반에 이제 가져갈 그 키워드 어떤 거? 네, 저는 중소형주 고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소형주가 된다라는, 그렇게 보시는 이유 짧게 좀.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예 그냥 개별적인 기업의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우정 연구원님은 어떠세요? 우선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시는 우선주 자 보시고 저도 일단 소형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용님 따라서 소형주 한번 해보고요. 바로 공략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운영령님 이번 주는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저는 LMS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 그 오전에 다른 코너를 통해서 한번 추천을 방송에 드렸던 종목인데 종가 무렵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예, 매수가가 올까 말까는 좀 다음 주에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일단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주 초반에서 좀 눌릴 수 있는 21,500원권 부근이라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 좀 보여지고요. 단기 목표 주가는 25,000원권을, 손절매 가격은 2만원권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별로 안 빠졌는데 얘는 네. 그 이 종목은 IT 부품 뭐 하는 쪽인가요? 카메라 블루 필터를 만드는 회사죠. 최근에 중국을 비롯해서 그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서 실적에 대한 타격이 좀 거의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블루 필터요? 예. 그 무슨 기능을 하나요? 그 카메라의 그 필터링 기능을 하는 렌즈입니다. 렌즈, 예. 렌즈 쪽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SK케미칼 우선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케미컬 우선주. 네. 예.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월 달에 우선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 5월 달, 6월 달 지나면서 조정, 좀 뭐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조정을 겪은 이후에 또 강한 흐름, 뭐 SK케미칼 자체가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주도 같이 올라온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조정 흐름 이후에 뭐 전고점 돌파하면서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케미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표가는 목표가는 네, 예. 뭐 일단은 4만 원 이상 4만 6천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9월 달, 10월 달 되면 관련해서 뭐 배당 관련된 투자까지도 연결되면 뭐 그런 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연구원님.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이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는 본주하고 이게 괴리율이 얼마 차이가 나나요? 한 50% 정도 차이 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목표가가 4만 얼마였다고요? 4만 6천 원까지도 좀 왜냐하면 네, 70%까지 반다고 했을 때 예. 일단은 4만 6천 원이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합니다. 그러면 케미칼이 만약에 빠지면 본주가 빠지게 그렇죠. 되면 본주가 빠진다 그러면 네. 그만큼 밀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결국 케미칼 자체가 좀 요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SK케미칼도 될 거고 네, 따라간다라고 우선주도 보면. 그 기억을 줄이기 때문에 갖고 오셨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오늘 흐름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네. 호텔신라만 보더라도 호텔신라 본주가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예. 우선주는 올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네. 것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 그러면 오히려 우선주가 아니, 길게 가져가신다니까 아, 제가 여쭤봤어요. 네. 긴 흐름을 보신다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에서 월요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정종현 운용력은 중소형주 계속 고, 허준식 해설위원도 이 키워드 선택했고요. 김우정 연구원은 우선주 우선시대. 저는 다음 주까지 중국 테마와 배당을 가져가겠습니다. 내일장의 공략주는 정종현 운용력 LMS, 김우정 연구원은 SK케미칼 우선주였습니다. 오늘 장 탑10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시장이 좀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좀 또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정 패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 나오는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